미리견으로 시작해 미국을 거쳐 미국이 되기까지. 한국과 미국. 1871년 4월 어전 회의에서 고종은 영의정 김병학에게 미리견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라고 물었는데 이에 김병학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미리견이란 나라에는 작은 부락만 있으며 화성돈이란 촌장이 나와서 영길리와 교섭하면서 성지를 개척하고 기지를 만든 촌락 정도의 나라로 해국 토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왕래할 때 약탈하는 습성이 있고 해적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 교역을 운운하는 것은 해괴한 일입니다. 만약 이들과 교역한다면 나라를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을 미리견으로 불렀고 화성도는 워싱턴을, 영길리는 영국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선 위정자들의 미국에 대한 왜곡된 선입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조선의 첫 만남이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1866년 7월 25일 평안도 용강현 주영포 앞바다에 도착한 뒤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부까지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포를 쏘고 민간인을 살해하자 9월 5일 당시 평안감사 박효수 휘하 조선군 부대와 평양 주민들이 배를 급습해 불태우고 선원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던 일대 전기가 되었습니다. 셔먼호는 원래 미국 선적이지만 중국 천진에 기항했다. 영국 매도우주 상사와 용선 계약을 체결해 영국 상사에 위탁되어 조선과 통상교역할 서양 상품을 잔뜩 적재하고 1866년 8월 초 조선으로 항했습니다. 셔먼호의 구성원을 보면 선주 프레스턴, 선장 페이지, 항해사 윌슨 등 미국인 3명, 통역 및 개신교 목사 토머스, 화물 관리인 호가스 등 영국인 2명, 중국인 말레이 선원 19명, 총 2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황해도, 황주목 삼전방 밖에 있는 송산리 앞바다에 정박해 황주목의 형리와 영리 등에게 통상을 요구한 바 있고 이후 장맛비로 불어난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통상을 강요하면서 중군 이현익을 납치하는 등 도발적 약탈 행위를 자행하자 평양감사 박교수 등의 화공작전으로 선체가 일부 파괴되고 승무원 24명 전원이 몰살되었습니다. 웃기게도 북한에서는 당시의 화공작전에 김일성의 조부인 김웅우가 선두에 섰다고 우기기도 하는데 셔먼호는 선주가 미국인이지만 매도우주 상사와 용선 계약을 맺어 법률적으로 영국 상사의 소유였습니다. 셔먼호의 실질적인 주역은 토머스 목사였음에도 사건 발생 후 영국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미국은 선주가 미국인이란 이유로 강경 반응을 보였고 조선의 계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미국과의 첫 전투였던 신미양역. 미국은 셔먼호 사건의 진상을 탐문하는 정찰원정을 단행해 1867년 1월 슈펠트는 와추세트호로 옹진만 일대를 탐사하고 응징하는 데는 무력 행사에 근거한 해결책이 최선책이라면서 호화 외교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867년에 이어서 1868년 4월에는 해비거가 신원도호로 2차 탐사를 강행했는데 조선 수비군은 영토 침략으로 규정에 포격했고 해비거는 성조기를 개항한 함정에 대한 포격은 국기 모독죄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해군부는 2차례 탐문항행을 벌인 가운데 호암 외교 침략에 의한 조선 원정 계획을 수립했고 보복응징 원정 계획을 수립했지만 해군부의 함대 동원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1869년 미국 그랜트 행정부가 발족되면서 피시 국무장관의 당면 문제는 슈어드 전 국무장관이 위반한 조선 원정을 결행하는 것으로 그랜트 행정부는 보복 원정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교섭을 성취하려면 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청 미국공사 로우를 조선 파견 전권공사에 임명하면서 조선 원정의 임무를 부여하고 로저스 아시아함 대사령관에게 로우 공사를 후회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1870년 교서를 통해 조선 원정 결행을 발표했고 로우 공사는 1871년 3월 7일 조선 원정의 목적을 천명한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총리하문을 통해 조선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친서를 접수한 조선 정부는 1871년 4월 14일자 회신문에서 로우의 친서는 곧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면서 교역을 허락한다면 경제적 파탄이 발생할 것이라 미국과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제독은 기함 콜로라도호를 비롯해 군함 5척, 수해병 1230명, 함재대포 85문을 적재하고 1871년 5월 16일 조선 원정에 올랐는데
사진으로 남기려고 나가사키 주재 이탈리아인 사진기사 비토를 대동했습니다. 아시아 함대가 제물포 앞바다에 도착해 작약도를 기함 정박기지로 정하고 노 공사는 조선 관리에게 6월 1일 강화 해협을 탐측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자신의 조선 사행 임무를 밝힌 공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노후의 공안을 접수한 조선은 미국이 조선에 대해 선전포고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일방적 통보를 한 후 6월 1일 미군 함대는 강화 해협 탐측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포함 두 척이 손돌목에 이르렀을 때 강화도 포대가 영토 침략으로 간주, 자위권을 발동, 일제히 기습 포격을 가해 한미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15분간 집중 포격을 했지만 낡은 병기라 미군 함정에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조미 양측은 율도 백사장의 긴 장대 꼭대기에 편지를 매달아 꽂아놓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이른바 원시적 통신수단인 장대 외교 문서 교환이 전개되었는데 조선 측은 미국의 요구 조건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평화적 협상 교섭이 결렬되자 로저스는 6월 10일 함재 대포로 초지진 성체를 약 2시간 함포 사격을 한 후 22척의 보트를 타고 상륙작전을 전개 초지진을 조선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초지진에서 하룻밤 야영한 후 다음날 새벽에 덕진진을 점령하고 군사시설을 모두 불태운 뒤 마지막으로 광성보 점령 작전에 돌입했는데 광성보에는 어제연 중군에 휘하 조선 수비병 60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해상에서 약 1시간 포격을 계속해 초토화한 후 돌격작전을 전개했는데 어제연 중군은 수자기를 개항하고 용감하게 결사항전을 벌이다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 상륙군 부대는 돌격작전으로 광성보 손돌목 돈대를 함락시켜 성조기를 개항함으로써 전승의 함성으로 환호했는데 이 전투에서 미군의 피해는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선 측 공식 기록에는 조선 수비병 전사자는 53에서 55명, 부상자 24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미군 측 통계에 의하면 전투 후 널려있는 시체 수는 243구, 익사한 장병이 100여 명, 총 350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미군은 광성보를 점령하고 6월 12일 작약도 기함 정박지로 철수하면서 수자기를 비롯해 군기 50개, 각종 대포 및 파승총 481문을 전리품으로 약탈해 가는데 약탈 전리품이 미 해군 사관학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저스는 무려 20일간 작약도 기함에서 조선 대표가 파견되기를 고대했지만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양이 정책에 부딪혀 조선과의 이비약 교섭을 단념하고 7월 3일 함대를 철수했습니다. 대원군은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5개 요새지가 함락되는 참패에도 불구하고 미군 함대의 철수는 곧 미군의 패퇴로 간주해 조선군이 미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정척사의 고루한 인습에 안주하고 있는 대원군은 7월 3일 미군 함대가 철수하자마자 서양 오랑캐와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척화비를 각지에 세우면서 쇄국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신미양요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선의 직접적인 거점을 마련할 수 없어 일본 요코하마 지역을 조선 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두 차례의 아편 전쟁으로 인해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 진출해 있었고 일본은 1853년 페리 제독의 한포 외교의 위협으로 1854년 3월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의 근대화는 급속도로 진척되는데 신미양요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결국 일본 요코하마와 나가사키가 미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이 한반도로 진출하는데 잠시 중간 거점으로 부상하게 합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의료선교사 알렌 1876년 조선과 일본 간의 수호통상 관계가 성립되어 일본에 개항을 하자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서둘러 처음에는 일본을 통해 교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1879년 청나라 리홍장이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합니다. 이 권고안은 국제법에 대한 불신으로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선 정부가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리홍장의 주선으로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문 14개 조로 구성된 조약으로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시외법권을 허용하는 등 조선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체결로 1883년 4월 조선 주재 미국 초대 공사로서 푸트가 입국해 5월 19일자로 비준서를 교환하고 조선 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민영익을 수반으로 한 보빙사 일행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비로소 구미 자본주의 국가의 직접적인 문호 개방을 하게 되었고 미국과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영국, 독일 등 구미 제국과의 조약은 거의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준용했습니다. 한편 알렌은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출생해 미국 북장로교 소속 의료 선교사로 청나라, 상하이에서 의료 활동을 했지만 그곳에 적응하지 못했고 청나라 지방관과 싸우고 외국인들과도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겠다고 자청해 1살 된 아들과 아내 등 셋이서 1884년에 조선으로 입국했는데 선교사 신분은 위험하다고 주한미국공사관 소속 무급 의사로 임명됐습니다. 조선에서 지내는 동안 개신교 선교 사업을 겸한 알렌은 1884년 입국 38일 만인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터졌고 개화파의 칼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수술해 목숨을 구해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정변으로 푸트 미국 공사까지 도망간 상태에서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했는데 이는 민영익이 보빙사의 대표였던 만큼 그를 개화파인 줄 잘못 알고 만약에 죽는다면 친미 개화 세력이 타격을 받을까 봐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영익은 이모군란 때부터 청군을 등에 업은 친청 사대파 민씨척 쪽으로 보빙사의 대표로 미국을 가서 견문을 넓히기는커녕 호의로 내준 부남에서는 멀미가 난다고 여객선으로 도망가려던 수구적 인물이었습니다. 갑신정변 당시 민영익은 7군데의 치명적인 외상을 입었는데 웰렌도르프가 자신의 호위병과 함께 민영익을 자신의 가마에 숨겨 옮겼고 한국에 있던 유일한 서양 의사 알렌을 급히 불렀습니다. 알렌이 도착할 무렵 한의사 14명이 알렌의 치료를 결사반대하며 막았으나 쫓아냈고 밤새 지혈을 하고 봉합을 한 다음 일본인 군의관과 함께 치료했는데 한반도에서 최초로 행한 서양의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이때 알렌은 민영익으로부터 치료비를 사양했고 갑신정변의 진압이 완료되자 고종은 12월 26일에 최상품의 왕실 병풍과 고려자기 그리고 금일봉을 알렌에게 하사했습니다. 그 후 알렌이 조선왕립병원 설립 허가서를 제출하자 고종은 흔쾌히 광해원 설립을 허가했는데 광해원 부지는 갑신정변 때 대역죄인으로 참살당한 홍영식과 그의 아버지 영의정 홍순목의 집이었습니다. 병원 설립 소식이 알려진 닷새 후 1월 27일 민영익은 2살 많은 알렌을 앞으로 평생 형님으로 모신다며 10만 냥을 기부했고 알렌은 1885년에 스크랜톤과 언더우드를 초청해 의료진을 보강했습니다. 운영비는 선교단체에서 고종의 지원을 받아 충당했는데 이것은 조카 민영익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 알렌에 대한 고종과 명성황후의 전폭적인 신임 덕분이었습니다. 알렌은 민영익 치료 계기로 민씨척 쪽과 가까워지고 고종의 신임도 얻어 수월하게 하와이의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와이 이민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당시 하와이 이민자들은 엄청 고생했으나 일한 만큼 땅도 주고 돈도 벌고 농장주들이 조선의 지주와 탐관오리들의 수탈보다는 훨씬 낫다는 소문에 희망자들이 몰려서 제비뽑기에 뇌물까지 주고 밀항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에서 거칠 것 없었던 알렌은 1890년 주한미공사관 서기관으로 입국해 1895년 운산 광산 채굴권을 이듬해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 모스에게 알선했으며 1897년 주한공사 겸 서울 주재 총영사가 되었습니다. 전등, 전차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전기회사의 설립권을 미국에 넘겨준 알렌은 1901년 주한 미국 전권 공사가 되고 1904년 고종으로부터 훈일 등과 태극 대수장을 받았습니다. 조선 주재미국공사 알렌과 운산 광산. 운산의 광산 개발은 10년간 알렌이 왕실과 민씨를 위해 세운 공을 왕비가 치하하며 1895년에 알렌에게 하사한 사업으로 모스는 알렌에게 3만 달러를 주고 사서 자본금 10만 달러를 들여 조선 개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비와 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과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까지 모든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운산 지역의 도로나 물류 상태가 미비해 자금이 부족하자 결국 뉴욕의 유력한 자본가인 헌트와 파세트에게 3만 달러에 양도합니다. 1897년 헌트는 동업자를 모집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자본금 500만 달러를 들여 동양광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운산금광이 호조를 보이자 한국왕실과 공동 소유가 아닌 미국인 단독 경영하는 방향선회를 합니다. 1899년 왕실 소유의 4분의 1의 주식에 대해 10만 불을 지불해 사고 세금으로 매년 2만 5천 원을 상납하는데 계약기간이 1939년 3월 27일까지라 미국은 일제시대에도 운산금광 채굴권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한제국이 미국에게 운산금광을 넘겨준 것은
미국이 경제적 관심을 갖고 국제적 갈등 속에서 한국 편을 구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이 열강의 침략을 저지시켜 줄 것이란 기대하에서 막대한 이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시종일관 미국은 정치적 불개입의 입장을 견지하고 경제적 이권만을 얻는데 관심을 보였고,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불법 행위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정부의 인사 문제에까지 간섭했습니다. 당시 고종과 왕비는 미국을 끌어들여 열강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알렌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이권을 준 측면도 있고, 알렌도 이 점을 잘 이용해 산업 부문에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알렌은 청일전쟁 이후 친미적 성향의 인물로 조선의 내각을 채우고자 했으며, 결국 자신과 함께 미국에 파견되었던 박정양을 총리 대신으로 하는 친미 내각의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친미 내각 성립과 더불어 운산금광 채굴권을 알렌에게 넘겨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명성황후였는데, 이런 왕비를 일본인이 살해하자 알렌은 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아시아 최대의 금광인 운산금광에서 노다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대한 금을 캐어갔는데, 수량이 얼만큼인지 분명한 기록은 국내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산금광의 채굴권을 미국에게 준 1895년 이후 1900년에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이 금몬위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그는 프리메이슨 출신의 대통령으로 여기에 대한 제국에서 채굴해간 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알렌에게 넘긴 운산금광으로 인한 대한제국의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해 민족 자본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한제국의 고종과 왕비는 허울만 좋은 나라 망할 짓을 한 것입니다. 가스라테프트의 비밀 협약. 알렌의 직업은 한때 의료선 교사였으며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외교관이 되었으나, 상당한 친한파로 미국이 대한제국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대한제국의 편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7월 27일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와 일본 제국의 총리 가스라 다로가 도쿄에서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담 내용을 담은 7월 29일자 각서를 만드는데, 이 밀약의 목적은 일본 제국의 한국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라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미국은 미국 공사관을 즉각 철수했는데, 서양 국가로는 가장 먼저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미국이 가장 먼저 공관을 철수한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과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이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미국이 이행한 것인데,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육군 장관 테프트는 모두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있던 대부분의 금을 훑어간 미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무시하고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 뒤통수를 치며 우리 민족을 일제의 강제 점령이라는 수렁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산금광의 채굴을 유지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휴지 조작이 되었지만 미국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터에서 잃었는데, 미국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헐버트. 개화기의 조선과 대한제국에 진출한 서구의 인물들은 크게 5부류로, 첫째는 개신교과 천주교 계열 선교사이고, 둘째는 구미 각국의 외교관이며, 셋째는 들어온 상인이나 기술자입니다. 넷째는 언론인이며, 다섯째는 군인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서구인의 대부분은 그들의 가족인데, 알렌은 선교사이자 의사였지만 차츰 외교관의 지위를 획득해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알렌은 1884년에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지만 교회사에서는 선교사로 보지 않으며 1885년 4월 5일 날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펜셀러를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조선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특히 언더우드의 친형 존 토마스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타자기 생산 기업을 세운 인물로 1917년 거액을 연희 전문에 기부해 신촌에 20만 평을 매입하고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모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언더우드와 게일 등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정치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고 선교와 목회에 치중했는데, 특히 언더우드 집안의 4대는 130여 년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공헌한 미국인은 조선의 불행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한 실패한 직업적인 로비스트 헐버트 박사가 아니라
선교사이자 교육자인 언더우드 가문의 4대에 걸친 인물들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존중받아야 할 인물들이지만 일부에서 헐버트 박사를 추모한다며 언더우드와 게일의 역사적 공적까지 상당수 가로채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준 열사의 한미공수동맹 기도와 대한제국 황제의 친밀 짝사랑. 이준은 유학자이지만 초기 개신교로 개종했는데 기록은 없지만 1895년경 법관양 성소 제압 시절에 인근 정동교회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되며 스크랜턴이 설립한 상동교회와 게일의 연동교회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준의 상동교회 활동은 을사늑약을 반대한 항일운동으로, 연동교회 활동은 국민교육회의 교육운동으로 집약되는데 그는 친서방주의자였으며 특히 친미 성향이 강했습니다. 1905년 9월 19일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는 증기선 만추리아호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자 고종은 미국 대통령의 딸이라면 공주라 생각하고 공주로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가 앨리스를 환대한 것은 절박한 상황 때문인데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줄 방파제인 러시아를 잃어버려 미국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은 타국의 위협에 서로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바 있어 고종 황제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종 황제는 제물포에서 특별열차로 앨리스를 서울로 오게 했고 황실 가마를 제공했는데 제국 선포 이후 최고의 예우를 갖춘 환대였으며 조선을 통틀어 여성을 국빈으로 맞은 최고 최대의 예우였습니다. 심지어 한성주 제1본공사가 동경의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기밀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고종 황제는 민간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막대한 경비를 들여 앨리스를 위해 궁중과 홍릉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앨리스는 승마복을 입은 채 말을 타고 홍릉에 등장했는데 다른 나라 왕비가 묻힌 곳을 연회복도 아닌 승마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앨리스는 홍릉의 성마와 석양에 올라타 장난을 치며 황씨를 욕보였고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앨리스 루스벨트의 대한제국 방문은 프랑스르 푸티 파리지행에 보도되었습니다. 앨리스가 이처럼 대한제국 황씨를 깔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앨리스 순방단이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일본 방문 당시의 수상이었던 가스라 타로와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밀약을 알고 있는 앨리스 일행은 고종 황제에게 냉소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을 깔보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인데 결국 앨리스 일행이 떠난 후 일본은 고종 황제를 압박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도 이준 등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까지 미국의 선한 의지를 믿고 있었으나 헐버트는 만국평화회의가 개최 중인 헤이그를 지나가며 대한제국의 특사를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준을 위시한 헤이그 새 특사는 미국인 헐버트를 믿을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한탄 끝에 헤이그에서 순국했는데 이준의 최대 실수는 서구 열강의 침략 의지를 간과하고 선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미리견으로 시작해 미국을 거쳐 미국이 되기까지 한국과 미국 이야기였습니다.